형수님이 우리 집을 자기 친정처럼 드나들며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형수님을 완벽하게 차단시킨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참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30대 주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어이없는 동서 관련 사연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참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는지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저희보다 3살 위고 형수님과는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먼저 결혼하셨죠. 처음 만났을 때 형수님은 정말 밝고 활발한 분이셨어요. 어머 동서 정말 예쁘시네요. 앞으로 잘 지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형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근하고 다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집에 놀러 오시는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어서 오세요. 아유, 동서야, 뭘 그렇게 차려. 편하게 해. 나는 가족이잖아. 형수님은 처음부터 정말 편하게 행동하셨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며칠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서야, 나 오늘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냉장고에 뭐 있나 볼게. 형수님은 인사도 대충 하시고는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였어요. 과일 하나, 우유 한 잔 정도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동서야, 이 요거트 맛있네. 어디서 샀어? 아, 그냥 편의점에서 샀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형수님은 냉장고 안의 것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하나씩 꺼내어 드셨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형수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동서야, 아이들 간식 좀 있어? 배고프다고 하네. 형수님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규와 민호였죠. 두 아이는 정말 활발했어요. 아니, 활발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풍이었습니다. 와, 이모 집에 과자 많다. 민규야, 이것도 있어. 우와, 이모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들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와 과자 선반을 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카들이니까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아이들은 하루에 올 때마다 과자 몇 봉지씩을 먹고 아이스크림도 서너 개씩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을 하루에 해치우는 거였어요. 형수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어휴, 동서야, 애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형수님은 제 걱정을 일축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형수님의 방문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동서야, 나 잠깐만 화장실 좀 쓸게. 네, 편하게 쓰세요. 형수님은 화장실을 쓴다고 하시고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니 저희 집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고 계신 거였죠. 심지어 저희 방까지 들어가서 구경하고 계셨어요. 동서야, 이 화장품 어디서 샀어? 비싸 보이는데. 아,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나도 이런 거 써보고 싶네. 형수님은 제 화장대 앞에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더니 심지어 몇 개는 가방에 넣으셨어요. 이거 좀 써봐도 될까? 네, 그러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남의 집 물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형수님의 행동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동서야, 냉장고에 반찬 좀 있어? 오늘 장 못 봐서 집에 먹을 게 없네. 네, 있어요. 가져가세요. 형수님은 이제 아예 대놓고 반찬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통째로 가져가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동서야, 이것도 좀 포장해 줄래? 형수님은 저희 집 반찬을 포장해 달라고 하시더니 심지어 음식을 담을 용기까지 요구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형수님께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형제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예 열쇠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서야, 혹시 우리한테 열쇠 하나 줄 수 있어?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 들르고 싶은데 없으면 기다려야 하잖아. 열쇠요?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열쇠를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형수님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 뭘 상의해, 우리가 남이야? 동서가 참 답답하네. 형수님은 제가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형수님이 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남편도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형수님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가족인데. 남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결국 며칠 후 저는 형수님께 열쇠를 드렸어요. 고마워, 동서야. 이제 정말 편해지겠네. 형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열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아예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회사에 간 사이에 오셔서 냉장고를 비우고 가시는 거였죠. 냉장고에 우유가 없네. 분명히 어제 샀는데. 처음에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였어요. 요거트도 없고 과일도 없네. 내가 뭘 깜빡한 건가?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게 되어 집에 왔는데 현관에 형수님 신발이 있는 거였어요. 형수님이 계시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수님과 조카들이 저희 집 냉장고를 털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이것도 가져가자. 이모 집에 맛있는 게 많네. 엄마, 이 아이스크림 우리 집에 가져가도 돼? 당연하지, 이모 거니까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형수님이 아이들에게 저희 집 물건이 자기들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동서야? 일찍 왔네.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 형수님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연락? 왜? 우리 가족인데 뭘 연락해. 동서가 좀 이상하네. 형수님은 제가 연락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님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어요. 거의 매일 오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없을 때를 노려서 오시는 거였죠. 집에 와보면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 있는 날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제 장 본 게 다 어디 갔지?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장을 봐도 집에 오면 없는 거였죠. 형수님이 거의 다 가져가시니까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수님이 우리 냉장고를 털어간다고 말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형수님이 이제는 아예 저희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동서야,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애들이랑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될까? 갑자기요? 기사가 내일 와야 한대. 불편하겠지만 하룻밤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미리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고 간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네, 그러세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조카들이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모 집 넓다. 여기서 술래잡기 하자. 애들아 조용히 해야지.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할 거야. 괜찮아 동서야. 애들이 원래 이런 거야. 형수님은 아이들이 떠들어도 전혀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뛰어다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난리였어요. 이모 우유 없어? 배고파. 저는 서둘러 아침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입맛에 안 맞는다며 이것저것 불평했습니다. 이거 맛없어. 다른 거 없어? 애들아 이모가 해준 건데 고마워해야지. 하지만 형수님의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실제로는 아이들을 말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아침 형수님이 가신 후 저는 집안을 치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온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과자 부스러기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음료수는 쏟아져 있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수님은 이제 아예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보일러 고장, 수도 고장, 페인트 칠 등등 뭔가 이유는 항상 있었거든요. 동서야 우리 집에 페인트 칠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며칠 여기 있어도 될까? 며칠이요? 응,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라니요. 형수님은 이제 일주일씩 저희 집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가족인데. 남편도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형수님과 조카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조카들 아침 차려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에 빨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동서야 고생 많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형수님은 늘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멀쩡하셨거든요. 저는 점점 한계에 달했어요.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형수님이 제 옷장을 뒤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형수님 뭐 하세요? 아, 동서야. 입을 옷이 없어서 좀 빌려 입으려고. 하지만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미안. 그런데 이 옷 예쁘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형수님은 제 옷을 들고 거울 앞에서 맞춰보고 계셨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이었거든요. 이거 좀 빌려줄래? 그건 제가 내일 입으려고 했는데요. 에이, 하루만 빌려줘. 가족이 뭘 그래. 결국 저는 그 옷을 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형수님 지난번에 빌려드린 옷은요? 아, 그거. 아직 세탁 안 했어. 조금만 더 있으면 줄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니 형수님이 그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형수님과 조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자꾸 취소해야 했어요. 혹시 형수님이 오시면 대접해야 하니까요. 민정아,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친구들도 제가 많이 지쳐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 열쇠를 형수님이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언니,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냉장고에 맛있는 거 많아. 하루는 집에 왔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저희 집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형수님이 서 계셨고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동서야. 이분은 우리 동네 이웃이야. 잠깐 같이 왔어.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형수님이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집 냉장고를 털고 있는 거였거든요. 형수님, 그런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뭘 말해? 잠깐 들른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형수님은 제가 예민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희 집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집에 가져갈 것까지 챙기고 있었거든요. 이거 맛있네.
우리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좀 가져가도 될까? 그런데 그건 괜찮아, 괜찮아. 많이 있잖아. 형수님은 그 아줌마에게 저희 집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형수님이 저희 집을 아예 사랑방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였죠. 동서야, 오늘 우리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해도 될까? 거실이 넓어서 좋겠어. 동호회 모임이요? 응, 한 10명 정도 올 거야. 형수님은 저희 집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리 상의를 해주셔야. 상의? 뭘 상의해?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형수님은 이제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형수님 일로 얘기가 있어요. 뭔데? 남편은 피곤한 듯이 대답했어요. 형수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음식도 너무 많이 가져가시고요. 뭐야? 형수님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남편은 형수님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열쇠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 저희 집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려고 한 것 등등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남편도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열쇠를 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네. 형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남편이 형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형제끼리는 서로 감싸고 돌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형수님이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거였어요. 현관문이 안 열리네. 저는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서 형수님께 전화를 드렸죠. 형수님, 혹시 현관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아, 그거? 내가 바꿨어. 원래 번호가 너무 쉬워서 위험할 것 같더라고. 형수님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새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 잠깐. 뭐였더라? 형수님은 자기가 바꾼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1시간 넘게 집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먼저 저는 형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오셨는지, 뭘 가져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걸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형수님 방문. 냉장고에서 우유 2팩, 요거트 5개, 과일 1봉지 가져가심. 아이들과 함께 와서 과자 3봉지, 아이스크림 4개 먹고 감. 10월 16일 오전 11시 열쇠로 들어오셨음. 집에 없는 사이 냉장고 반찬 대부분 가져가심. 저녁에 집에 와보니 김치찌개용 돼지고기까지 없어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형수님이 일주일에 가져가시는 음식의 가치가 15만 원은 좋게 넘었거든요. 한 달이면 60만 원 이상이었어요. 저희 한 달 식비가 그 정도였는데 형수님이 거의 다 가져가고 계신 거였죠. 그리고 저는 몰래 집에 작은 녹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형수님이 저희가 없을 때 뭘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수님은 저희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애들아, 빨리빨리 챙겨. 이모들 오기 전에 다 가져가야지. 형수님은 조카들에게 최대한 많이 가져가라고 지시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옷장까지 뒤져서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이거 예쁘네. 이것도 내 스타일이고.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으니까 버려도 되겠네. 형수님은 제 옷들을 보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옷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집을 구경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여기가 내 동서방이야. 돈 꽤나 쓴 것 같지? 화장대 봐. 얼마나 비싸겠어.
형수님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집을 자랑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 개인 물건들까지 만져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명품이네. 동서가 돈 많나 봐.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아예 다른 사람들이 제 화장품을 사용해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니시는지 말이에요. 우리 동서가 좀 이상해. 가족한테도 인색하고 뭔가 계산적이야. 형수님은 저를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말하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저희 집 음식을 가져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사람들도 형수님 말에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야?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형수님이 저희 집 물건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제가 싫어하는 건 이상한 일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형수님이 아기를 가지고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형수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형수님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죠. 동서야, 비밀번호가 왜 안 돼? 바꿨어? 내 보안상 바꿨어요. 보안상? 뭔 보안? 우리 가족인데 뭔 보안이야? 형수님은 화를 내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럼 문 열어드릴게요. 연락? 왜 갑자기 이래? 동서가 좀 이상하네. 형수님은 제가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작은 냉장고용 자물쇠였는데 효과는 확실했죠. 형수님이 오셔서 냉장고를 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셨거든요. 동서야, 이게 뭐야? 냉장고에 왜 자물쇠를 달았어? 아, 요즘 조카들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제한하려고요. 저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형수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녹화된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형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했어? 남편은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형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는 부분을 보고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내가 형한테 말해봐야겠어. 드디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남편은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형수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뭔 소리야? 우리 마누라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형님도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자 할 말이 없어지셨죠. 이런 미안하다. 내가 마누라한테 단단히 말해두마. 그렇게 형님이 형수님께 말씀을 하신 후로 형수님의 방문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형수님이 다시 오셨거든요. 동서야, 문 좀 열어줘. 형수님, 오늘은 미리 연락을 안 주셨네요. 바빠서 깜빡했어. 빨리 열어줘. 저는 문을 열어드렸지만 냉장고 자물쇠는 풀어드리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냉장고를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을 내셨습니다. 동서야, 이 자물쇠 좀 풀어줘. 애들이 목말라 해. 죄송해요. 오늘은 냉장고에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못 열어드려요. 특별한 음식? 뭔데? 남편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저녁 대접하기로 했거든요. 그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럼 물이라도 좀 줘. 애들이 목말라 해. 물은 정수기에서 드세요. 형수님은 정말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일찍 가셨습니다. 동서가 요즘 좀 이상해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형수님은 가시면서도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어요. 형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정말 편했죠. 냉장고도 비워지지 않고 집안도 어수선해지지 않고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그냥 포기하실 분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형수님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민정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시어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분명 형수님이 시어머니께 저를 나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정아, 형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면서. 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가족한테 인색하게 군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역시 형수님이 시어머니께 저를 나쁘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형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일기장, 녹화 영상, 그리고 가져간 음식들의 가격을 계산한 표까지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어머님, 이걸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특히 한 달에 60만 원어치의 음식을 가져갔다는 계산표를 보시고는 할 말을 잃으셨죠. 이게 정말이야?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여기 영상도 있어요. 저는 형수님이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시고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 형수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형수님에게는 정말 호되게 꾸지람을 하셨죠.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동서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어? 형수님은 시어머니께 혼이 나고 나서 저에게도 어쩔 수 없이 사과하셨어요. 동서야, 미안해. 내가 좀 도가 지나쳤나 봐. 하지만 형수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형수님,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음식은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형수님은 대답하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형수님의 방문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오시더라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후 형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동서야, 우리 애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요? 응, 급해서 그래. 10만 원만. 형수님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비라고 하셨지만 며칠 후에는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하셨죠. 동서야, 애들 학용품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20만 원만 빌려줄래? 저는 처음 몇 번은 빌려드렸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으시더라고요. 형수님,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은요? 아, 그거? 조금만 더 있으면 줄게.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핑계로 돈을 요구하셨죠. 결국 빌려드린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형수님이 저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려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왜?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빌려드린 돈도 많은데. 형수님은 제가 거절하자 정말 화를 내셨어요. 동서가 정말 인색하네. 이런 적은 돈도 못 빌려줘?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100만 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형수님은 100만 원을 적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님은 저에 대해 더 안 좋게 말하고 다니셨어요. 친척들 모임에서도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셨죠. 우리 동서가 좀 이상해. 가족한테도 돈을 안 빌려줘. 그렇게 계산적일 줄 몰랐는데. 친척들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형수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말씀드렸거든요.
형수님이 제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도 모두 말씀드렸어요. 냉장고를 털어간 일, 집을 마음대로 사용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열쇠를 준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도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자 모두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민정이가 정말 고생했네. 형수님은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셨어요. 더 이상 저를 나쁘게 말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형수님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연락을 끊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개월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형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민정아, 너 형수님 소식 들었어? 뭔 소식이요? 형수님이 다른 친척 집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 이번에는 시댁 쪽 친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열쇠를 받아서 마음대로 드나들며 음식을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형수님이 반성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타겟만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척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형수님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도 공유했어요. 그 친척분들도 제 조언을 듣고 형수님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셨어요. 결국 형수님은 더 이상 아무 집에도 얻어먹으러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서야 형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동서야,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화해요? 뭘 화해해요? 내가 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형수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곳에서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빌린 돈부터 갚으세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볼게요. 돈? 무슨 돈? 형수님은 빌린 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정말 뻔뻔하셨죠. 100만 원 넘게 빌리셨잖아요. 차용증도 있어요. 저는 미리 차용증을 받아뒀거든요. 형수님이 돈을 갚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말이에요. 차용증? 그런 거 언제 썼어? 형수님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법적 조치?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이라서 더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형수님이 그 신뢰를 깨뜨리신 거죠. 결국 형수님은 빌린 돈을 갚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일부만 갚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용증과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형수님은 결국 사과하셨어요. 이번에는 진심 같아 보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도 형수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죠.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형수님은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으셨어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오시는 정도였죠. 그리고 오시더라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허락을 구하시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참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만약 계속 참기만 했다면 지금도 형수님의 이용만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제 경험을 참고하세요. 정확한 기록과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제대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형수님과의 관계도 지금이 훨씬 건전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좋아요. 이상으로 제 형수님 관련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